자, 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지역구에서만 민주당 161석 단독 과반을 차지했고요. 국회 일당 지위를 확보한 반면 국민의힘은 지역구 90석 참패를 했죠. 자, 국민의힘은 비례의석을 합해서 개헌 저지선은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부터 세 차례 연속 3연패를 기록하게 됐죠. 비례 후보만 낸 조국 혁신당은 12석 확보했고요. 제3당 지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제3지대 정당들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개혁신당은 이준석 대표 그리고 새로운 미래는 김종민 후보가 홀로 지역구에서 승리하는 데 그쳤고요. 녹색정의당은 심상정 후보가 낙선하면서 한 석도 얻지 못했습니다. 양당 구도를 깨트리겠다는 구호가 표심을 잡지 못한 겁니다. 그만큼 강력한 정권 심판론이 선거 기간 내내 작동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민주화 이후에 여당으로서는 최소 의석으로 남은 3년을 끌어가게 됐습니다. 자, 김민수 대변인, 네.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제? 어렵죠. 일단 뭐 선거 결과는 국민들 민의는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참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 지난 2년도 윤석열 대통령 임기 시작하고 나서 지난 2년도 야당이 180 거대 야당에게 너무 그 여소야대 국면이었기 때문에 개혁 방향에 대한 추진이나 이런 것들이 결코 쉽지 않았는데 앞으로의 3년까지 그럼 대통령 임기 내내 사실 지금 이제 여소야대 국면이 이루어지는데 이랬던 적은 역사상 아주 오래전에 있었죠. 이거 몇 년 전인지도 모를 정도로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국민들께서 여와 야의 협치를 보여달라는 이제 소리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이제 국민의힘은 국민들께 더 귀 기울이고 협치를 시도하고 그리고 이제 뭐 반성의 자세 더 낮은 자세로 모든 좀 국면들을 좀 변화시켜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중에서 좀 크게 두 가지 주안점으로 봐야 될 것은 국민의힘이 현실을 좀 받아들인다라는 방금 말씀드렸던 거 하나랑 원인 분석을 좀 정확하게 하고 제가 국민의힘에 항상 좀 말씀드리고 있었던 것들 그리고 국민의힘에 특히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원인 분석보다 특정인 한두 명에게 책임을 묻고 네. 그분들이 물러남으로 인해서 마치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야기하는 게 원인 분석이 잘못됐으니 결과값이 잘못 나온다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 모두가 다 같이 뛴 선거입니다. 여기에 있는 뭐 저도 일개 당원이지만 지금은 저 역시도 책임이 있을 것이고 모두가 같이 뛴 선거이니만큼 원인 분석을 정확히 해라. 특정인에게 책임을 묻고 그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긴 다음에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하지 말라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것을 만약에 지금 이제 거대 야당이 또 다시 됐는데 국민들의 뜻을 왜곡하지 말고 여기서 입법 폭주라든지 그리고 국정 발목 잡기보다는 여와 같이 대화해서 민생을 위한 길로 좀 같이 걸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네. 자, 김진욱 대변인은 이 국민의힘이 이렇게 완패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일단 국민의힘이 이번에 가장 크게 진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이 민심, 따가운 민심이 있었지 않습니까? 정권 심판론이라는. 네. 근데 이 정권 심판론을 대하는 자세가, 태도가 일단 국민들의 기대하고는 정반대 방향으로 갔다. 일단 겸손하게 무엇이 잘못됐? 지금 국민들은요, 윤석열 대통령이 불통하고 있으니까 이 불통의 기조를 바꿔라, 이런 걸 요구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그것을 바꿀 의지를 안 보여주고 또 바꿀 능력이 없다라고 봤기 때문에 민주당에게 그러면 야당인 너희들이 가서 바꿔라, 이렇게 지금 명령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러 차례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산에서 어떤 그 국정 기조를 세웠을 때 잘못된 방향이다라는 걸 집권 여당이 제어할 수 있었던 여러 차례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 여러 차례의 기회를 실기했다.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그 본인께서 생각했던 어떤 그 목표치가 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처음에 9회 말 투아웃 상황에서 그 본인이 이제 여기에 구원 투수로 왔을 때
그 말로 홈런을 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고 왔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와가지고 지금 결론은 삼진 아웃된 셈이 됐거든요. 삼진 아웃. 네, 그래서 이 판이 끝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여전히 국민의힘 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어떤 전향적인 태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은 아직도 있다. 끝나지 않았다. 이 의석수가 180석이고 180석이 넘는 거대 야권이 되었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지금 대통령의 이런 자세를 바꾸지 못한다면 앞으로 이 상황은 더 큰 혼란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도 있겠다. 그래서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 불통의 기조를 어떻게 협치의 기조 또 통합의 기조로 바꿔 세울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의 역할을 국민의힘의 역할도 지켜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김준욱 대변인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9회 말 투아웃에 구원 투수 등판했다고 했는데 삼진 아웃이 아니라 말로 홈런을 맞은 거죠. 표현이. 그런 셈이 됐네요. 그런 셈이죠. 네네. 네. 네. 자, 오늘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런 글귀를 올렸습니다. 페이스북에.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돼지 위에 나일락 꽃은 피고 점점점. 자, 이거 어떤 심리 상태입니까? 이제 홍준표 시장은 기본적으로 약간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 대해서 내심 계속 불만을 표시해 왔잖아요. 네.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좀 약간 그렇게 후한 점수를 안 줬었는데 이번 평가를 그러니까 이번 총선 결과가 홍준표 시장은 내심 용산 책임론으로 다시 번지는 거에 대해서 약간 경계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용산 책임론으로 번지게 되면 이 꼴 한동훈 면죄부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홍준표 시장은 미래 권력을 보고 계속해서 한동훈 위원장과의 경쟁 구도를 지금 의식할 수밖에 없고 또 오세훈 시장이라고 하는 거대 잠룡이 지금 서울에 이제 또아리를 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홍 시장은 이번 총선 결과를 어떻게 보면 약간 한동훈 위원장의 성적표로 좀 만들고 싶어하는 저는 그런 내심의 메시지가 좀 나오는 것 같고 근데 결과적으로 보수 지지층에서는 오늘과 같은 홍준표 시장의 메시지에 대해서는 실망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일단은 지금 현재는 국민의힘 지지층 입장에서는 위로받고 싶고 그래도 100석 이상의 어떤 나름대로 그래도 개헌 저지선 확보라고 하는 소기의 성과는 달성했다라는 점에서는 그래도 조금 희망을 갖고 있고 또 이번 선거에서 사실은 또 화려하게 부활한 그러한 정치인들도 있는데 그러한 좀 좋은 점부터 일단은 좀 서로 으쌰으쌰 했으면 좋겠는데 홍 시장이 너무 좀 처음부터 이렇게 부정적인 메시지를 던지니까 지지층들은 좀 힘이 빠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댓글 중에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애매한 의석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뭐 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아, 뭐 그냥 그대로네. 약간 지금 그대로 가겠구나. 어찌 보면 이게 당초에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상당히 진짜 200석 넘는 거 아닌가. 범야권이. 그래서 이제는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무력화될 수 있고 이제까지 의회가 어떤 대통령실에서 발목을 잡음으로써 추진하지 못했던 개혁 입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추진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100석이 국민의힘에서 지금 100석, 104석인가요? 105석인가? 하여튼 109석인가? 108석인가요? 하여튼 뭐 지금 그렇게 돼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뭐 기존대로 이게 입법권을 어떻게 거부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거부권을 지금까지와 같이 남용하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까지 거부권이라든지 입법에 대한 어떤 국회를 무시하고 그다음 뭐 시행령으로 통치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판을 한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야당과 어떤 협치를 통해서 추진할 것은 같이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받아들일 것도 받아들여야죠. 그러니까 항상 그러잖아요. 그 대통령실에서 아니면 여당에서 뭐 대통령에 대해서 민주당이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입법권으로 막거나 그러면 아니 대선 결과를 무시하는 거 아니냐라고 매번 얘기하잖아요. 매번 하잖아요. 대선 불복 아니냐. 그러니까 앞으로 국민의힘이라든지 대통령실에서 총선 불복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의회 내에서의 이런 입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하는 다른 태도를 보여야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게 여러 곳에서 이제 좀 이변도 속출을 했고요.
또 흥미로운 뭐 당선자도 나왔습니다. 자, 우리 패널 분들이 이 꼽는 지역구 당선자 누군지 얘기를 들어볼게요. 김진욱 대변인. 저는 그 저희한테 좀 아픈 지역인데요. 용산의 권영세 그 당선인 지역을 좀 꼽아봤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번에 정권 심판론을 내세웠고 네. 가장 매섭게 그 비판하고 그 회초리를 좀 들었어야 하는 지역이 용산 지역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용산에서 이태원 참사 때 159분의 아까운 인명 희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우리 민주당이 이채 양명주라고 해서 이태원이 제일 앞에 있었습니다. 네. 그런 그 참사에 대한 책임 이런 부분들 국민의 안전을 소홀히 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그 지적을 하려고 했었는데 여기에서 안타깝게 저희가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자칫 잘못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다른 반대의 신호로 작용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걱정이 좀 앞서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지금 오늘 보니까 내각 총리 사퇴하고 용산 대통령실 참모들 사퇴하고 이런 과정들이 나옵니다만 사실 이게 진짜 진정성 있는 그 반성이 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용산 대통령실이 있었던 지역에서 국민의 안타까운 희생됐던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한 정리까지도 같이 가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용산의 권영세 후보를 이번에 그 당선시킨 이 용산 지역 주민들의 그 뜻도 존중은 하지만 저는 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지역이 여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윤주린 대표는 예. 어느 지역구 당선자를 눈여겨봤습니까? 화성을 선거가 이번에 네. 가장 재미있고 반전 포인트가 큰 네. 것 같아요. 저는 이준석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준석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역시나 상당한 그런 뭐랄까 생존력과 기량이 예. 있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또 결과적으로는 이준석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을 이긴 선거가 된 거죠. 그런 선거라고 봐야죠. 윤석열 대통령의 패배예요. 이거는 정치적 패배입니다. 그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나 저는 이번에 이준석 후보가 당선이 된 게 보수 정권, 그러니까 보수 지지층의 결집으로 이겼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건 아닌 것 같고 민주당을 지지했던 정권 심판 여론도 사실은 많이 이준석 후보를 지지했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솔직히 말하면요, 이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공영훈 민주당 의원보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훨씬 더 잘 싸울 거라고 보거든요. 훨씬 더 이 정권의 누수를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가장 크게 가져올 수 있는 아킬레스건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민주당의 지지층들도 상당 부분 이동해서 차라리 저 트로이의 목마를 만들어준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이번에 당선이 된 것 같은데 이준석 대표의 이 등장이 사실은 국민의힘으로서는 엄청난 위기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준석 대표가 지금 어떻게 보면 벼르고 있잖아요. 오늘 딱 당선되자마자 일성이 윤석열 대통령 술맛 떨어질 것 같다 딱 이런 말 했었잖아요, 어제. 예.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서 또 어떠한 갈등과 이러한 것들이 분열이 번질지 그게 참 걱정입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라디오 방송에서 이준석 대표가 그 얘기했어요. 최상병 특검 그렇죠. 하겠다고. 앞으로 네. 정말 아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 저는 이번 총선에서의 어떤 패배의 원인 중에 하나가 저는 최상병 특검이 불러온 나비 효과라고도 보여요. 그게 어찌 보면 그 이종섭 호주 대사의 임명 과정이라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저는 꺾였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3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국민의힘의 어떤 그 기세가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이종섭 대사 진짜 그 사건, 그 다음에 황상무 수석의 발언, 그 다음에 대파 이런 논란. 이러니까 그걸 그 사건이 발생을 하고 그것을 후속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저는 여론이 확 뒤집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또 정권 심판원이 완전히 불이 붙었고요. 그런 면에서라면 최상병 특검이 가져올 수 있는 어떤 후속은 이제 22대 국회에서 더욱더 불이 지펴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그 도봉갑 지역구가 상당히 좀 제가 김재섭 기추를 좀 주목했었는데 제가 김재섭
당선인. 그 당선인과는 또 뭐 방송을 하면서 좀 개인적인 친분도 있고 또 응원도 많이 하고 상당히 진영은 다르지만 상당히 참 괜찮은 정치인이다. 젊은 정치인이다. 보수 정치인이지만은 생각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는 오히려 김재섭 당선인을 국민의힘에서는 벤치마킹을 해야 된다. 야. 왜? 수도권이 이제는 80년대 이후생들이 태어나면서 예. 서울 신연고주의가 시작이 됐거든요. 예. 이제 서울에서 도봉에서 낳고 자라서 거기에 기반을 닦고 정치를 하는 인물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 그 옆에 있는 저는 이승환 이번 후보라든지 그다음에 강동을의 이재영 후보라든지 어찌 보면 참 안타까워요. 안타깝지만은 저는 해볼 만하다 앞으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제는 그런 정치인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밭을 갈면서 또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상당히 공헌이 있었어요. 도봉구청장도 국민의힘으로 바뀌었고 시구 의원들도 다 국민의힘으로 바꿨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후보자들이 나중에는 정말 지금의 민주당에게는 위협적이 될 수 있어요. 지역에서 밭을 정말 표밭을 갈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밑바닥부터 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민주당이 상대방 당에서 공천을 그냥 낙하산식으로 해버리면 그 후보는 이길 수 없다. 아무리 좋은 밭이어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상당히 김재섭 후보 당선인 같은 케이스를 참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벤치마킹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잘 살펴보시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새로운 보수계, 예. 세보계라고 하죠. 예. 그 사람들이 많이 당선됐어요. 김용태 후보,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이준석 천하람 예. 당선인들 전부 다 복귀를 했고요. 어찌 보면 새로운 보수계가 컴백을 하면서 이 보수 진영에서의 어떤 새로운 바람이 예. 불 수 있는 어떠한 저는 요건이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민수 대변인 댓글 중에 이런 게 많이 올라와요. 국힘 어쩌냐. 이준석 당선됐는데. 또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이준석은 진보의 아이콘이다. 진보로 태어났으면 좋겠다. 또 이렇게 원하는 분도 있습니다. 자, 어느 지역구를 눈여겨봤습니까? 일단은 제가 패널로 나오면서 상대 진영 패널들 말씀 중에 방금 설주환 실장님이 했던 말씀 굉장히 좋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당 토박이잖아요. 네, 여기 굉장히 좋은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런 부분들을 지금 보수가 분명히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아까 이런 말씀이 드렸는데 이번 총선 결과를 까놓고 보니까 총선 전과 후가 똑같다. 예. 근데 여기에 좀 함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으니까 똑같이 해야지라고 여당이 생각하는 순간 여당은 이 이후에도 참패할 것이고 야당이 또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야당은 그 이후에 참패할 것이라고 보는데 제가 좀 관심 있게 봤던 지역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저는 그 동작을이었던 것 같아요. 나경원 대표, 그 당선인이 있는 곳인데 왜 그러냐면 이재명 당대표가 가장 많이 방문했죠. 가장 많이 공들였어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한강벨트에서 유일하게 승리를 거둔 곳인데 이재명 당대표가 그렇게 많이 찾고 네거티브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결국 나경원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이것 또한 의미하는 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경원 지금 그 당선인 같은 경우는 지난 총선에서 패배한 이후에도 동작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여기 주민들을 만나면서 접촉면을 넓혀왔거든요. 방금 설주환 실장이 말했던 것과 유사한 사례라고 봅니다. 아무리 영향력 있는 사람이 와서 그 판을 흔들려고 해도 네거티브를 해도 또 나경원 대표는 상대방에게 네거티브 하지 않는 것으로 좀 유명하신 분이에요. 네거티브 하지 않고 그 지역 민들 만나면서 전략을 펼쳤는데 결국에는 승리를 가져오더라. 그럼 이게 국민들의 정서 자체가 많이 변하고 있다. 단순한 네거티브나 이런 것들이 통하지 않고 또 단순하게 어떠한 유명세로만도 통하지 않는다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러한 부분들을 좀 같이 연하 야나 좀 판단하면서 여기 좀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방금 11일 이제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국정 쇄신이 야당과의 협조와 소통에 나서겠다는 의미를 포함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해도 좋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네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3년이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몇 년 만에 있는 여소야대 5년인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이거 잠시 찾아봤더니 1987년 직선제 도입 이후 최초로 있는 일이네요. 네, 최초로 발생한 대한민국의 역사인데 이 기간 동안에 대한민국이 협치를 더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댓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선거는 민주당이 좋아서 뽑은 선거가 아니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또 사면초가 윤석열 대통령 이제는 김건희 여사랑 패왕별이 찍을 일만 남았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탄핵까지 하지 말라는 게 국민의 뜻이다. 하지만 좀 아쉽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자, 그 분당 갑은 보수 성향인데 정권 심판표를 민주당에 주려다 양문석, 김준혁 때문에 돌아섰습니다. 자, 또 다른 의견, 윤석열, 이재명 둘 다 다를 것 없다는 게 표심에 나타났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총선 결과 끝나고 느낀 거 정말 답이 없는 나라다. 이 의견은 어떤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